일본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최고화질 TV,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한국으로 수출 못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수출 금지예요. 자, 그런데 어제 한국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30일 날 6월 30일 날 있었던 판문점 쇼에 취해서 어제 문재인은 상상력 이야기하고 사실상의 미북 종전선언이다 이야기를 했지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 질문에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놓인 한일 관계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 특사 파견 이런 거라도 했냐 하니 지금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말할 게 없다. 말 안 한 거예요. 청와대는 지금 이틀째 어제까지 침묵하면서 무대응이지 무대책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일본의 보복 카드가 100개도 넘는데 그 중에서 가벼운 거 1개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 무시하잖아요. 일본이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전 세계의 대기업들이 쓰는 소재들을 생산하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일본은 일찌감치 그런 초전문화가 이루어져서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소재들을 화학재료, 원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생산하는 것은 다른 나라, 한국이나 중국이 하고 우리는 우리 게 없으면 못 쓰는 물건들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특화가 됐죠. 근데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봅니다. 스마트폰도 일본을 깔아뭉개고 우리가 덮쳤다. 그러면서 TV도 지금 우리가 다 덮쳤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데서 맛이 갔다. 우습게 보죠. 그 우습게 보는 이면에 일본이 우리한테 안 줘도 세계에 팔 데는 많지만 우리는 일본한테 못 받으면 살 데가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보복 카드가 장기화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멀지 않아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보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 감당 불가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한국이 경제 위기가 와서 손을 내밀 때 일본은 냉정하게 외면하고 미국과 더불어서 외면하자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진짜 화가 난 거는 G20 회의 전에 일본의 징용 문제로, 징용 기업 문제로 재산을 한국이 작년에 압류했죠. 징용에 관련되었던 그 80년, 7, 80년 전의 일로 거기에 관련된 기업의 한국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경매에 붙여서 매각해서 보상 등에 쓴다. 지금 그게 한국이 추진하는 방향이잖아요. 그 전에 위안부 문제로 그렇게 태격했는데 이제 또 다른 혹을 한국 정부가 새로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오히려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제안도 했지만은 그걸 한국은 그냥 뻗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G20가 열리니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서로 면담도 하지 않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아베가 아마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쇼를 할 때 트럼프도 자기한테 기띔하지 않았고 한국도 기띔하지 않으면서 김정은을 불러다가 판문점 쇼를 하는 걸 보고 일본이 1일 날 이제는 못 참겠다. 저것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같이 얻어맞을 나라가
저것 당사자면서 철저하게 우리한테 뒤통수를 치고 저 트럼프 저것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한테 뒤통수를 치냐.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본때를 보이겠다. 제일 얄미운 놈이 저 한국인데 한국의 본때를 보이겠다. 자, 준비해 놓은 거 일발 쏴라. 그래서 첫 단계로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를 지금 쏜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만도 이런데 지금 참 기가 찬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중국 베이징에 삼성, 현대차 5개 간판 120개가 5개 광고판이죠. 뜯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시내에서 삼성과 현대차 거를 뜯으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6월 27일 날 시진핑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이가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사드 이야기하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드 부분에 다시 경고하고 화웨이 부분에 동참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굳이 시진핑을 만나서 협박당하나. 아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치받으려고 갔을 것 같은데 가서 뺨 따고 맞고 왔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야말로 삼성과 현대차 간판을 베이징 시내에서 다 뜯어버렸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인데 그러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죠. 그런데 중국이 그걸 철거해버리면서 환경 정비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사드 보복 사태부터 왔던 중국의 한국 기업 길들이기가 화웨이 보복에 너네들이 깝죽거리면 아주 그냥 안 둔다라는 협박을 간판 철거로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도 한국 정권은 이 현대 삼성의 간판이 뜯겨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받으면 그래도 정부가 그걸 갖다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자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다면 국민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정부는 필요가 없지요. 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뜯어버린다면 정부가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다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웃겨요. 일본이 보복을 해도 그냥 회의도 안 하고 그리고 중국이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5개 간판을 한국 대기업 5개 간판을 뜯어버려도 지금 항의도 안 하고 별 수가 없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데 무는 뭘 몰라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지금 첨단 소재 부분에 대한 보복을 뭐 버티고 가겠다 하지만은 아마 이 반도체 업계는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지금 매우 심각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일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반도체 소재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지도 주시해 보겠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안보 우려국으로 취급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관반 장관과 외무상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가하고 고노가요. 안전보장상으로 우리가 수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 한국의 입장이 가상적국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한국하고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박근혜 정부 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행한 협정도 곧 폐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일본이 자유무역에 위배된다. WTO에 제소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하는 소리고 이 역풍이요.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생산에 혼란을 지금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일본의 주요 IT 기업들이 삼성, SK, LG 등 한국의 통신회사들에 대한 제품 수급에 대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 아베는 WTO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고, 일본 언론은 아베를 통상을 정치에 이용한다고 언론이나 기자들은 한국보다 일본은 훨씬 언론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지만은 일본 정부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지금 이 카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복 카드가 100개 중에 이제 겨우 1개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한테 중앙일보를 보면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이런 부서를 두루 거친 그야말로 전직 고위 관료였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당시 그 두 부처의 현직들은 알았다, 뭐 그런 걱정을 하냐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듣고 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전직 관료가 중앙일보와의 전화에서 여러 채널로 일본의 보복 움직임을 포착을 했고 이를 한국에 알려줬다. 민간 정부 부문에서 일본의 지한파 인사가 나한테 연락을 했고 그걸 한국 정부에 전달했는데, 그래서 한국 정부가 비상계획을 짜서 흔히 컨티전시라고 이야기하죠. 컨티전시 플랜을 짜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문제는 일본이 준비한 100개 카드 중에 이제 겨우 1개가 나왔다. 반도체 이후에 단계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상 가능한 카드로 농수산물 수입 제한, 그 다음에 전략물자 방위성이 나서서 군사 전략물자 수출 제한, 그 다음에 단기 취업비자 제한, 그래서 일본에 취업하러 간 한국인들이 이제 취업을 못하게 되는 거. 송금 제한, 이건 재무성이 나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취업해 있는 한국 젊은이가 수만 명일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0만 명도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참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정부하고 복수의 정부 부처가 총리실과 계속 경제에 미치는 효과들을 몇 달째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국을 보고 협상 안 할래 하고 명분을 축적해 왔어요. 근데 한국이 다 걷어찼고 이제 일본이 행동에 옮기는데 그 타이밍도 판문점 평화 사기 쇼 직후에 일본이 이걸 터뜨린 것도 나름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본은 나름 법적 문제를 다 검토하고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가 이래 할 거라고 공식 비공식 채널로 다 알린 거예요. 앞서 일본의 지인이 지한파 인사가 한국의 전직 고위 관료에게 이걸 알린 거는 한국에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잘 수습하자라는 일종의 경고였죠. 그런데 누가 문정권에 이걸 일본하고 잘 수습하자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자, 지난 3월에 아소 다로 부총리가, 이 사람은 옛날에 총리까지도 했죠. 아베도 옛날에 총리 한번 했고 아소도 총리 한번 했습니다. 지금은 부총리로 있는데 의회에 출석해서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하면 한국에 대한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중단 등 여러 보복이 있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걸 갖다가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언론에 보면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로 전락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탄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또 다른 언론은 일보복에 확산되는 비판, 경제를 정치 재물 삼지 말아야 했다. 이런 기사는요,
아무 지금 하나만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누가 경제를 정치 저물로 만들어 갔습니까? 일본의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한 게 누가 시작했어요? 자, 세계는 기술 전쟁, 미국과의 중국 간의 싸움도 지적 재산권 등을 다툰 기술 전쟁도 포함되어 있죠. 일본은 기술 보복, 한국은 불 꺼진 연구소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시오는 적대 관계에 종식했다고 떠들썩하게 포장하고 과대 포장을 하고 일본의 보복에 대해서는 무대응이라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보도가 명분 실익 모두 없는 일본의 무역 보복 당장 거두어야 이런 소리는요 하나만한 소리예요. 한국 언론이요 이 지경을 초래한 문정권을 향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업들의 중국 탈출이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아주 가시화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까? 공급망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다국적 기업들이 어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어떤 노동자들을 가지고 부품은 어디서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판다라는 이런 글로벌 가치 사설이 지금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93%가 공급망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 이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탈중국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중국 기업 안에서도 지금 매우 이렇게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지금 정해서 기한이 남아있는 지금 5개 광고판까지도 지금 떼버리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한국의 민노총은 최저임금 10,000원을 갖다가 달성시키겠다고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노총 그리고 좌파 정당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이렇게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어떤 이유에서든 달성하겠다. 지금 정권이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을 아주 낮은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가니 이제 문재인이 10,000원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대로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이죠. 저거들은 다 주력 노조들은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넘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 자기들 하에 들어오라고 그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걸 조금 떼서 나누는 이런 일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노총이 최저임금 10,000원 주장하는 게 얼마나 가짜게 들리느냐. 누가 10,000원이 안 되도록 했는가. 저거들이 과도하게 받는 정치임금을 조금만 낮추면 벌써 한국에 10,000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위에 거 깎고 밑에 거 올리면서요. 전체적으로 지금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 얼마든지 10,000원을 줄 수 있죠. 몇 달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소주성의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에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하게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저소득 1인 가구가 소주성 때문에 타격이 제일 컸다. 지금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포함하면 2년 새 빈곤층 소득이 더 악화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교묘하게 통계를 조작해서 하위 20에서 40%의 가구가 소득이 0.3% 늘었다 했는데 1인 가구를 포함할 때는 2년 새 6.5%나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의 충격이 저소득 1인 가구의 치명타를 미쳤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 혼자 사는 30대, 40대, 50대
그런 독신들이 많죠. 남녀. 그런 사람들이 쪽방이나 오피스텔 이런 조그만 데 살면서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용직을 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예요. 그런데 1인 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겁니다. 아마 집이 살만한데 내 집에 있기 싫어서 나와서 사는 사람은 재벌 2세나 또는 연예인들이나 빼고 나머지는 혼자 사는 사람은 젊으나 나이가 들으나 다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겁니다. 정부 통계에서는 2인 가구 이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빼고 1분위는 10.3이 줄었다했는데 이 사람을 넣었을 때는 1인 가구를 1분위가 13.6이 줄었어요. 1인 가구를 2분위에 넣을 때는 6.5%가 떨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1인 가구를 빼면서 마치 저소득층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처럼 억지로 만드는 게 0.3인데 실제로 1인 가구를 넣었을 때는 더 떨어졌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 정권의 소주성이 1인 가구에 치명타를 입혀버렸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층의 계층 가운데 일자리를 지킨 이들의 소득이 상대로 올라갔지만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이들이 더 많다 보니 이들 전체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르고 나서도 그대로 자기가 이전에 하던 주 50시간을 일을 하거나 주 40시간을 일을 한 사람은 소득이 늘었는데 대다수는 최저임금이 오른 뒤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주인들이 이제는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쪼개기 알바를 시키거나 초단기간 아니면 아예 그냥 내 자식들이나 가족들 불러서 하거나 아니면 해고를 시켜버리니까 지금 일할 기회가 없으니 최저임금이 올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데미지를 입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부가 주는 이전 소득, 요즘 정부가 복지 지원을 해줘서 한국의 저물가의 원인이 정부의 이런 각종 복지 지원, 백수들한테도 돈을 주고 이래서 물가가 0%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했지만 청년수당 같은 실업부조에 세금 6조 5천억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그럼 청년수당 받아서 한약 지어 먹고 40만 원짜리 게임기 사고 지금 야단이거든요. 이렇게 돈이 줄줄이 서는데 이 부분에 1조를 더 퍼붓겠다고 하고 지금 50만 명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소득층 실직자의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주겠다. 이거를 2021년에는 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 그 용돈을 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니까 물가가 0%의 원인이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정부가 푸는 이런 복지 구호제도의 돈 때문에 물가가 0%로 유지되고 있다.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데요.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간판을 뜯겨도 일본이 지금 한국에다가 핵심 산업에 대한 이 소재를 수출 중단을 해도 그리고 이 통계 조작으로요. 없는 사람이 소중성 득받다고 뻥을 쳐도 이 나라는 굴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다 골병 들어서 이제 점점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어디서 이야기했지만 자살자가 지금 부산 대구 공단에서 곳곳에 부도가 나서 중소기업이나 납품하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도 보면 4명이 자살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년 4명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물결이 지금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정권이 그냥 공연히 그런 싸움들을 일으키거나 또 최저임금이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서 더 망하는 사람들을 늘려가고 있어요. 나라가 경제를 주도적으로 망치는 것은 제가 진짜 처음 봅니다.